오늘도 댓글에 정프로님 어디 가셨냐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여기 들어와시는 분들이 매일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들어오시는 분도 꽤 많은 것 같아. 예. 정프로 휴가 같습니다. 눈치료상 예. 한 2주 정도, 2, 3주 뭐 이 치료되는 것 좀 경과를 보면서 예. 저희가 강제 휴가를 보냈으니까 빨리 쾌차해서 선글라스 벗고 그 영롱한 눈빛으로 돌아오기를 예. 기원해 보시고 정프로를 생각해서 여러분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도. 근데 뭐 돌아오신다고 자리 뭐 자동으로 내드린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틀째 치고는 굉장히 강한 발언이 나오네. 아니 아직 뭐 돌아오실 때 기간 많이 남았으니까. 자 예. 가봅시다 그러면. 예, 근데 예. 진짜 증시는 참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금리가 올라서 기술주가 안 좋다. 그래서 예. 나스닥이 빠진다. 이 얘기를 거의 한 2주 넘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 어제 박병창 이사님이 나스닥 그저 미국 증시가 뭐 8월 중에 오른 날이 3일이고 코스피가 오른 날이 이틀밖에 없다. 이 얘기를 했는데 네. 어제 그 최근에 잭슨홀 미팅을 좀 주시를 하면서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랐습니다. 연준에서 얼마나 센 긴축에 대한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금리가 치솟고 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제 4.35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네. 미국채가 4.35% 돌파하면서 2007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뭐 제가 차트는 잘 안 봅니다만은 저 주식보다 채권은 차트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항선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위로? 2007년도이기 때문에 이게 전고점이 2007년도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16년? 그죠? 그러니까 이 저항선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채권은 주식보다도 수급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정부가 채권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스케줄을 다 패를 보여줬기 때문에 예. 채권 매니저들이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무지하게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참 어렵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장기물일수록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듀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예, 예. 장기물일수록 가격에 주는 영향 수익률이 0.1% 오를 때마다 3년짜리보다 10년짜리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3배 이상의 임팩트를 주잖아요. 3배 가까이. 그러니까 예, 예. 장기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뉴스 보면 그냥 엄청 손해 보는 거예요. 펀드 그러니까. 매니저들 기준으로. 근데 지금 30년물은 더 올랐습니다. 네. 4.47%. 어우. 와, 2011년 이후에 가장 높은 네. 수준인데요. 사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금리 고점론이라는 게 굉장히 예. 무색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그 미국 주식 좀 하시는 분들 중에 TLT ETF 사신 분들 꽤 네. 많을 건데 많이 물리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엔비디아 주가가 8%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7%. 테슬라도 7% 예. 올랐고 그러면서 같이 보시면은 다우존스 지수가 0.11% 하락했는데 그 모양새를 보면은 굉장히 뒤로 갈수록 강하게 네.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뭐 지표적으로 봤을 때는 모양새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1.56% 네. 기술주들 굉장히 강했고요. 네. S&P 500 같은 경우는 0.6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면은 네. 이 뉴스는 계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좀 필요한 뉴스인데 예. 그 중국이 어제 그 기준금리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그렇죠. 대출 우대금리를 이렇게 인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고 기준금리를 0.1% 포인트 낮췄는데 예. 이게 사실 다들 기대했던 건 한 0.15% 포인트는 낮출 거라고 좀 기대를 했어요. 이전에 그 정프로님 계실 때 계속 그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뭔가 좀 시장에 아니 이렇게 딱 느낌을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양을 하겠다는 거를 느낌을 좀 줄 정도로 해야지. 찔끔찔끔 해봐야 별 소용 없다. 이 얘기를. 근데 그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낮추면 또 환율도 신경 써야지.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뭘 하나 하려면 뭐가 빵꾸가 나고 그죠? 예. 여길 막으면 여기 빵꾸가 나고 그런 형국이라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제 되게 아이러니했던 게 네. 우리가 지금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렇게 금리를 너무 낮추면 네. 환율이 좀 환율이 약해지니까 네. 금리를 세게 낮추기 어려울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어제는 반대로 한 환율을 그러니까 금리를 좀 더 낮춰야 되는데 금리를 덜 낮춰가지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거다. 그래서 환율이 안 좋아. 환율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총체적 난국이라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에요.
예, 진짜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네. 돼버린 것 같은데 일단 그 LPR 금리라는 게 이제 시중 은행의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금리의 평균치예요. 네. 근데 우리는 보통 시장 대출의 평균치라 그러면은 그 시장 금리를 평균해서 평균치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은행이 평균치에 맞춥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상의 대출 금리인데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게 그 1년 만기 대출을 0.1%포인트 인하를 했다는 거고 5년 만기 대출은 이렇게 인하를 안 했습니다. 아예. 근데 그게 1년 만기 대출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신용대출, 일반 네. 대출들을 많이 사용하고 네. 5년 만기 대출은 보통 주택담보대출의 그러겠죠. 기준금리가 돼요. 네. 근데 지금 5년 만기 대출을 인하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고 네. 그 주택 시장, 부동산 시장의 부양에는 크게 의지가 없다라는 어허. 모습으로 좀 해석이 좀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 증시가 대체로 1% 넘게 하락을 했는데 상하이 종합 지수가 마이너스 1.24%, 예. 선전 지수가 마이너스 1%, 홍콩 항생 지수도 마이너스 17%. 요즘 뭐 중학겜이라고 뭐 그런 용어를 쓰긴 하는데 사는 분들은 계속 물을 타는데 계속 물린다는 거죠. ETF 같은 것들도. 그런 거 그렇죠. 근데 네. 참 그 추세가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빠지면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꼭 더 내려가고 오르는 거는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꼭 더 올라가고 네. 이게 참 이게 투자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위안화 환율은 역외든 역내든 둘 다 약세를 보이면서 네. 7.3 위안은 그냥 다 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프록시 위안화라고 불리는 우리 원화, 예. 예, 원화도 1,342원. 아이고. 그러니까 4.3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중국의 또 중앙 정부가 예. 그 지방 정부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특별 융자 채권 발행을 허용을 또 했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재밌을 것 같긴 예. 한데 지방 정부가 이제 그동안 자금 조달용으로 LGFV라는 특수법인이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 일종의 이제 특수목적 법인을 통해서 차입을 해가지고 자금 조달하는데 이게 부채가 얼마가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거는 한 6,600조 정도 된다. 600조 원. 예, 요 원 기준으로. 원. 예. 근데 IMF 기준으로는 7,000조가 넘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600조나 7,000조나 그죠? 예.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게 그 중요한 거는 네. 통계에 안 잡히는 그 대출, 지방 정부 대출이 네. 엄청나게 많다라는 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좀 차환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그 중국 중앙 정부가 네. 이번에 그 대출을 특수법인인 LGFV로 하지 말고 네. 이 부채 상환하면서 특별채를 발행해라. 그거는 좀 이게 부채의 투명성을 좀 높이라는 조치이면서 네. 일종의 좀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어제 박수현 팀장님 오셔가지고 이제 그 어떤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셨는데 네. 참 이 부분이 판단하기 좀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금리는 분명히 부양 쪽이 아니면서도 네. 이번에 또 지방 정부 쪽의 유동성을 좀 공급하는 쪽으로 정책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정책의 어떤 방향성을 읽기가 어렵다는 게 오히려 좀 투자자들로 하여금 중국을 떠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굉장히 정교한 금융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펼쳐야만 아까도 환율 걱정해서 이걸 놔두면 또 이게 예. 또 금리가 문제고 금리 하려니까 또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뭐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띠고 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긴 할 텐데 갑작스럽게 중국 정부가 뭘 내놓는다고 바닥을 확 올라가는 그런 거를 기대하기는 여러 가지 국면에서 지금 중국 정부의 어떤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여유 있는 정책적인 구현을 하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경제뿐만 아니라 네. 통상 부분에 있어서도 좀 중국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중국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내년 11월에 이제 미 대선이 있습니다만은 그 고비를 어떤 후보가 늦추겠어요? 중국에 대한 그쵸. 고비를 그죠? 예. 그 부분도 계속 걸림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 보죠. 두 번째 뉴스는 우리나라의 국적 해운사인 HMM에 네. 대한 예비 입찰이 어제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나온 인수 참여 기업을 밝히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는데
이제 좀 시장에서 서로 아름아름해서 나온 얘기가 일단 하림 그룹이 네. 있고 하림 그룹이 안 그래도 그 예전에 페노션을 그렇죠. 인수를 하면서 해운업을 하고 지금 있잖아요.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거기 인수하면 좀 시너지가 날 거다라는 네. 거고 그리고 이제 동원 그룹이 동원. 참여를 했고 그리고 LX 동원 그룹이라고 하면 이제 저 두 개 그룹이 있는데 그걸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죠. 예, 예. 원래 이제 옛날에 동원증권이라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김재철 회장께서 하시는 이제 참치, 동원 참치 뭐 이렇게 돼 있는 제조업이 있고 이제 금융업이 있는데 예. 금융업이 이제 형이 아니라 한국투자증권 지금의 그 그룹이고, 한국투자증권. 그 예. 그룹이고 그다음에 제조업 사이드는 이제 차남인 김남정 부회장인가요? 예. 하고 있는데 그 그룹에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거기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김프로님 안 계실 때 이거 기대하기 아쉬운 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네. 많았어요. 아름아름 징징? 기업사. 아름아름 기업사. 징징이 아니지. 뭐 얘기하면은 거기 네. 누가 만들었고 어떤 형제가 되는지. 근데 굉장히 그 김재철 회장 밑에 이제 두 형제가 있는데 예. 김남국 부회장은 이제 금융 쪽을. 예. 그리고 사실 이게 본산인데 요건 이제 김남정 부회장이 맡고 있죠. 예. 그래서 사실 LX 그룹 같은 경우는 LX 인터내셔널이 이제 종합상사인데 네. LG 상사죠 그렇죠. 예전에. 네. LG 상사라 우리나라 뭐 대표하는 종합상사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가 또 이제 그 구본무 회장 동생이죠. 이후에 동생. 구본준. 예, 거기서 구본준 달라져서 회장이죠. 요새 상사 쪽을 좀 많이 키우고 있는 네. 회사고요. 그리고 이것 좀 의외였는데 하팡로이드라고 네. 그 독일의 최대 해운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독일 해운사가 우리나라 국적 해운사를 사러 들어오는 게 뭐 네. 말이 되냐 이걸 네. 사겠냐 싶은 건데 아무래도 여기는 우리 국내 회사하고의 협업을 해서 들어와야 될 거예요. 그리고서 이번에 들어왔는데 또 이제 의외로 우리가 좀 H&M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뭐 글로비스라든지 그러니까 글로비스가 이제 원래 여기가 H&M이 현대상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현대그룹으로서 좀 현대차 그룹의 어떤 현대 글로비스하고의 협업을 좀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고 또 포스코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스코는 자체 물량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포스코는 항상 이 해운사 얘기 나올 때마다 좀 인수하냐 마냐 막 그러니까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참여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매각이 대상이 되는 거는 산업은행하고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주식이 한 2억 주 가까이 되는데 예. 여기다가 예전에 그 H&M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주식보다 눈에 안 보이는 주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2억 주 가량이 좀 있어가지고 한 4억 주 정도가 매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서 주식 전환 다 하게 되면은 한 40% 정도의 지분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영구채 같은 경우는 좀 상황 봐서 하겠다라는 거고. 일단 요번에 그러면 그 4억 주 사면은 최대 주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40% 정도로 경영권 있는. 확보를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해서 인수 금액은 한 6조 원 정도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근데 사실 이 H&M에 대해서 이번에 나온 선수들을 봤을 때 자산 규모가 좀 생각보다 좀 작다. H&M이 더 큰 회사죠. 예. 어떤 회사들은. 예, H&M이 굉장히 큰 회사고 이게 하림이 뭐 다해서 17조 원, LX가 11조 원, 동원그룹이 9조 원 이런데 예. 사실 뭐 H&M은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한 8조 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고 그리고 이게 현금 동원력을 보더라도 예. 해당 기업들이 H&M을 인수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금융회사, 증권회사나 은행이 딱 달라붙죠. 그걸 인수금융이라고 하거든. 예. 우리가 해드릴게요, 회장님. 그러면서 대출을 그러죠.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 각 은행이나 뭐 증권사들 파트너로 많이 붙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좀 근데 그 또 걱정을 하는 게 이게 돈이 없는 회사가 이제 금융을 써서 하다 보면 대출 이자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배당 많이 받아갈 수 있거든요. 또 지금 금리가 좀 높단 말이에요. 지금.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그 뭐 국영 해운사, 국적 해운사 입장에서는 지금 H&M이 돈이 좀 있습니다. 있죠. 네, 그동안 지난 한 2년 동안 돈을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과도하게 좀 배당을 받아갈 것에 대한 우려들도 좀 나오고는 있어요. 사실 저걸 사는 순간 유동성이 확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는 거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사실 여기가 뭐 PER이 뭐 1.5배 막 그랬었거든요. 한참 그러니까요. 많이 벌 때. 네. 뭐 시가총액 8조 원인데 뭐 이익이 10조 원이고 뭐. 사실 제가 뭐 우리 출연진에 대한 공시사를 잘 안 하는 편인데 H&M 주가에 관련해서는 우리 권프로가
거의 개척자 정신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때 얼마 때? 7,000원? 네, 7,000원대. 7,000원대? 네. 그게 벌써 재작년 여름인가? 그때 좀 얘기가 좀 이상했었죠. 네. 물류가 없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하면서 경제가 안 좋을 거라 그러는데 왜 노는 배가 없을까라는 그러니까. 거였는데 그때 이후에 참 와, 그러고 보면 코로나19 지나면서 세상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 갑자기 난데없는 펜트업 수요라 그래서 막 네. 가전제품 엄청나게 팔리고 네. 그때 가전제품 다 팔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안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뭐 1% 얘기하고 하여튼 있고 10년 벌 걸 다 벌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러니까 자, HMM 어떻게 될지 또 독일 국적 선사는 어떤 가격을 써낼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 H&M 혹시 인수하게 되면은 네. 각 회사별로 위상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서열이. 네, 하림이라든지 네. LX그룹, 동원그룹이 H&M 인수하고 나면은 지금보다는 위상이 훨씬 더 그러니까. 높아질 거라 이거는 H&M에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도 있겠지만 나머지 그 인수 후보자들에 네.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보죠. 세 번째 뉴스는 그 SK하이닉스가 최고 네. 사양의 HBM3E를 개발을 했다라는 보도입니다. 그 HBM 경쟁에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있다 보면 하이닉스가 한 발 좀 앞서가는 네. 모양새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성능 D램 신제품인 HBM3E인데 2가 인핸스드입니다. 그래서 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의 그 3의 인핸스드 버전이니까 조금 더 이게 한 품질 좋아진 버전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HBM3 같은 경우는 속도가 1초당 1.15 테라바이트. 근데 사실 이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FHD급 영화 5GB짜리 영화 230편 이상 분량의 데이터를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다. 그냥 뭐 빠르다는 얘기겠죠. 네. 뭐 이런 매우 얘기, 빠르다는 얘기죠. 엄청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 그 지금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할 때 그 GPU를 보통 쓰는데 GPU는 엄청 빠른데 D램이 좀 느려요. 그러니까 얘는 열심히 일하는데 얘가 미적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위로 그냥 쫙 쌓아 올려가지고 이제 대역폭을 늘려가지고 네. 얘 속도에 맞춰서 이제 하게 해주는 그런 건데 사실 그 D램, 그러니까 램 메모리 쪽에서 속도를 받침을 못 해주면은 이쪽 그 GPU가 아무리 빨라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사실 인공지능 반도체는 뭐 진짜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다 어느 나라나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엔비디아의 그 GPU는 사실 뭐 AI 반도체로 만든 건 아니에요.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 만든 건데 그렇죠. 그거를 능가하는 칩을 지금까지 만들지 못했고 결국 그러면 GPU를 이제 인공지능의 표준 반도체라고 본다면은 이 메모리가 빠른 메모리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메모리 분야에 강점이 있는 회사가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인데 네. 여기서 사실 그 HBM이 처음에 잘 될 때 요즘 HBM 테마주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HBM이 잘 될 거다, 각광을 받을 거다라는 건 산업 동향상으로 좀 계속적으로 초기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면서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워낙 않아서 비중이 작아서. 네. 예, 그래가지고 야 이게 그 회사의 그 기업 가치의 변화를 줄 정도의 이제 품목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그 이 분야의 경쟁은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사장도 나도 더 잘하는데 네. 그때 좀 없어 보였죠. 그런 코멘트는 옛날에 안 나왔죠. 예. 네. 그래고 뭐 지금 이 품목은 좀 새로 만들었다라는 거고 하이닉스 쪽에서는 이제 그 회사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고 고객사의 샘플을 공급한다. 그런데 뭐 고객사는 무슨 고객사입니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에 공급을 해서 이제 샘플 테스트하고 네. 퀄리티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하이닉스가 한 발 좀 앞서가는 모양이 좀 되고 있어요. 아 근데 뭐 우리 전체 산업의 입장에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각축전을 벌이면서 경쟁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워낙 큰 격차를 가지고 이렇게 예. 따라가고 앞서 나가고 하는 것보다는 예. 어떤 분야든 이렇게 주거니 받거내면서 경쟁을 하면서 이 경쟁이 다른 나라의 브랜드에 비하면 초격차가 나오는 그쵸.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HBM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 게 어제 그 20일까지의 이번 달 수출입 현황 좀 나왔거든요. 네. 같이 보시면은 네. 참 안 좋아요? 그게 조금 개선이 될 줄 알았는데 네. 안 좋습니다. 이게 품목별로 이렇게 보셔도 선박이랑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뭐 반도체도 여전히 마이너스 24%고
뭐 석유 제품 마이너스 40%, 아유, 철강 마이너스 석유화학, 20%. 아이고, 예. 이게 전반적으로 좀 여전히 안 좋은 추세가 이어지고 하여튼 있고요. 승용차하고 조선만 선방하고 있군요 보니까. 그렇죠. 국가별로는 어떠냐면은 국가별로는 없습니다. 거의. 아 플러스가 없네. 플러스가 없어요. 홍콩 30. 이거 저도 이게 찾아보다 뭐가 36%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중국도 마이너스 27%, 미국도 마이너스 7%막 이래가지고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게 결국 이제 인공지능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하이퍼크로바 X가 24일날 발표되면은 이제 그때 좀 눈여겨 볼 만한데 예. 우리가 지금 그 인공지능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좀 없으니까 HBM이라도 좀 잘 돼서 좀 이 상황에 조금이라도 좀 온기를 함께 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무역 수지는 3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뭐 통상 보니까 최근 들어서 몇 개월 동안은 21일부터 30일까지 화이팅을 좀 하긴 하는데 그렇죠. 막판에 사장님이 네. 좀 쪼죠. 다음 달 1일 날 어떤 성적표가 나오는지 보십시다.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게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10일 단위로 끊어서 우리가 수출을 품목별로 나라별로 이렇게 분석하는 나라도 없고요. 예. 이걸 방송에서 리얼타임으로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 있어서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이 표를 보면서 느끼는 건 굉장히 큰 변곡점 안에 기간에 들어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중국에서 미국 혹은 다른 지역으로 빨리 우리가 지역적인 다변화를 안 하면 앞으로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예. 그래서 좀 마지막 수출 좀 힘을 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뉴스 3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꽉 다음은 찼습니다. 오늘도 뉴스 3이.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